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52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마른동 같습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라톤에 이제 반환점을 돌았고, 네. 물론 결승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꼭 100권을 하고 끝낼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주 큰 사랑을 받아서 1000권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지난주로 이제 반바퀴를 돌았고, 네. 이제 후반부로 저희 일당백이 달려가는데, 요즘에 댓글들을 좀 보니까 약간 좀 사랑이 식은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리고 순위가 물론 뭐 순위가 그게 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우리 정민여가 힘을 좀 낼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반바퀴 돌았는데 힘이 쩍 빠졌어 갑자기. 갑자기. 저희 도서 1위 하다가 2위로 내려와가지고 자정에 긴급회의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어떻게 저희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그 도서 부분 1위는 놓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한 5월달부터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더 채찍질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순위가 내려갔나? 우리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요즘. 채찍은 또 우리 정민여가 좋아합니다. 제가 채찍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저희가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아주 더 열심히 모든 힘을 짜내서 일당백을 한번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선택한 책이 우리 정방님이 굉장히 아끼는 책 하나 집에서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어떤 책입니까? 네, 지난 뭐 2번에 걸쳐 가지고 단편 소설을 위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은 또 문학 대신에 좀 우리 사회와 인류의 미래에 관해서 좀 거시적이고 아주 거대한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 뭐 그런 취지에서 사피엔스의 미래라는 책이 있거든요. 사피엔스의 미래. 네. 저는 이 사피엔스로 시작하는 책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도 있고. 네. 또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뭐 이런 비슷한 제목의 책들도 있고. 헷갈려요. 그래서. 여튼 오늘 책은 사피엔스의 미래. 네. 사피엔스의 미래가 Future of Sapiens. 아니 원제는 뭐 그렇진 않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분발한다며. 우리 인류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렇죠, 뭐. 우리 인류의 미래에 과연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는가? 인류의 미래는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 그런 책이에요. 그런 내용이죠. 네. 자, 그나저나 이 사피엔스의 미래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포털에서도 조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긴 했습니다만 김윤식 교수님의 타계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또 저희 일당백에서 지난 시간에 바로 얘기했었는데 지난 시간이었나요? 네, 그렇죠. 단편 이야기하면서 우리 또 정민여님 눈이 또 붉어지네요. 눈이 왜 이렇게 빨개 오늘 저 비염이어가지고 알레르기 비염이라. 근데 우리 김윤식 교수님 지난번에 또 우리 소설가 누구였죠? 우리 또 광장의 최인훈 소설가가 광장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죠. 근데 또 이번에 김윤식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응급하고 바로 뭐 한 2주 후에 바로 돌아가신 거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6년생이시니까 올해 우리 나이로 83. 타계하신 거죠. 네, 이분이 대단한 분이죠.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분이 사실 지금까지 혼자 단독으로 쓴 책만 150종이 넘어요. 대표작이 뭐가 있어요? 대표작이 뭐 한국 근대 문예 비평사라든지 한국 문학사라든지 뭐 이강수와 그의 시대라든지 정말 뭐 모든 한국 문학 근대 문학의 전 분야에 걸쳐 가지고 시 소설 모든 분야에 걸쳐 가지고 이분의 뭐 발자국이 안 찍힌 영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 평론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문학 연구자, 문학 평론가. 그리고 또 지금 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한국에 나오는 모든 신작들 있죠. 발표되는 단편 소설들 다 읽고 계속해서 월평을 쓰는 거예요. 지금 진짜 20대 소설가들의 작품도 하나씩 다 읽고 월평을 계속 쏘는 작업을 불과 몇 달 전까지 하셨죠.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그 평생을 걸쳐서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원고지 20장씩을 꼭 채우는 그런 스타일이죠. 매일 새벽 3시? 매일 새벽 3시에 딱 일어나서.
종류는 3시에 자는데. 그러니까요. 전 딱 3시가 취침 시간인데. 이분이 자녀도 사실은 없으시고 오로지 책과 이제 사모님과 두 분 사시면서 오로지 책의 바다에 평생 책의 동굴 속에 파묻혀 살다가 하셨죠. 책을 몇 권이나 읽으셨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권수는 당연히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가 또 이제 글도 이 문학 연구뿐 아니라 문학 기행문 아주 잘 쓰셨거든요. 이 에세이 있어가지고 정말 탁월한 어떤 문제를 발휘하셨다. 뭐 이런 분도 되고 또 공교롭게 재밌는 게 올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바로 최인훈 소설가하고 두 분이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셨어요. 그래요. 그래도 공교롭게 올해 같이 돌아가셨는데 같은 해 돌아가시게 됐는데. 사실 이분이 이제 1960년대 후반에 아주 젊은 나이에 서울대학교 이제 교양가정부 국어문학 강사로 이제 취직을 하셨는데, 이제 항상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밤 12시 통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집을 못 가잖아요. 그러면 학교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는 그럴 때가 되면 밤에 담을 넘어가지고 누군가 찾아오는 거예요. 소주와 오징어를 들고. 서술가 최인훈 씨가 찾아와가지고 두 분이서 밤새도록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문학 이야기를 했다. 이런 아름다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죠. 네. 소주잔을 기울여서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정말님? 네, 하여튼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했던 문학평론가 또 문학 연구가 김윤식 교수님 타계 소식을 또 저희가 전해드리게 됐네요. 영면하시기를 저희가 또 함께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사피엔스의 미래로 좀 돌아와서 이 책이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 쓴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본격적인 저술이 아니라 일종의 토론 대화를 모음집이죠. 이제 토론. 2015년 11월 달에 캐나다에서 멍크 디베이트라는 행사가 있거든요. 피터 멍크라는 캐나다에 아주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내 가지고 재단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우리 앞으로 인류에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뭐 세계의 어떤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아주 굵직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제로 토론을 여는데 그 2015년 11월 달에 과연 우리 인류의 미래에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주제로 아주 지금 우리 당대에 가장 뭐 쟁쟁한 분들 4분을 모시고 토론을 벌인 거죠. 딱 편을 갈라가지고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낙관적이다. 아니다. 인류의 미래가 좀 비관적이다. 이렇게 2대2로 딱 나눠가지고 불꽃 튀는 토론 대결을 벌인 거죠. 그럼 이거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중계로? 이 토론을? 그 사이트가 있어요. 멍크 디베이트? monkdebates.com. 그래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공짜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정용진 씨 여기 한번 나가세요. 여기 나가서 남녀 대결로 한번 나가세요. 젠더의 대본 토론에서 잘하시던데. 멍크 디베이트. 돈 많이 주겠네. 여기 출연료도 아무리 못해도 수만 불은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다 데려다가. 그렇죠. 이 4명을 동시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으려면 4명이 누군데요? 그래서 바로 그 4명이 면면이 아주 화려합니다. 뭐 우리에게 아주 귀에 익은 이름들이 많은데요. 제일 먼저 알랭드 보통. 알랭드 보통. 이 사람 소설가 아니에요, 근데? 작가라고 보통 나오죠. 근데 알랭드 보통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죠. 유태인이고 유태계죠. 근데 뭐 알랭드 보통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랑, 행복, 불안 뭐 이런 주제들 가지고 그 에세이로 아주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 부씩 팔렸다고 하니까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작가잖아요. 한국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뭐 이런 거. 자, 알랭드 보통. 그죠. 그리고 알랭드 보통과 한 편을 이뤄가지고 이제 인류의 미래를 좀 비관적이라기보다 좀 이제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이 한쪽의 입장이 또 그 유명한 말콤 글래드웰. 이 어떤 책으로 유명하냐면 아웃라이어, 티핑 포인트.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일종의 경영 관련 저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기 개발 저술로 볼 수 있는데 뭐 최근에는 다윗과 골리앗 이런 책도 쓰고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이 알랭드 보통이랑 둘이 좀 비관적인. 그렇죠. 한 편이죠. 자, 여기 맞서가지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인류의 미래는 정말 희망적이고 우리는 예전에 그 영화에 있었죠. 인터스텔라처럼 우리는 예전에도 그랬듯이 반드시 솔루션을 찾고 말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지금 현재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 인지과학자로 불리는 스티븐 핑커. 지금 현재 심리학자. 세계 최고죠. 최고의 인지과학자라고 볼 수 있죠. 네. 또 누구예요? 몰라. 우리 몰라. 핑크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 출생이에요. 미국에서 활동하지만 캐나다인이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핑크와 한 편이 된 사람은 또 영국 출신의 저널리스트고 과학 저술가인데 또 동물행동학으로 박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매트 리들리. 네. 매트 리들리는 모르겠네. 아주 유명한데 이타적 유전자라든지 이타적 유전자. 본성과 양육. 그리고 붉은 여왕 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아주 과학의 어떤 대중화에 아주 기여하고 있는 저널리스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현재 영국 상원의원이라고. 네, 2013년에 상원의원으로도 상원의원이에요? 네, 받았죠. 기사 자기를 받고 됐죠. 그 알랭드 보통, 말콤 글래드웰, 스티븐 핑커, 매트 리들리 네 사람이 모여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한. 그렇죠. 이것을 책으로 엮어낸 게 바로 사피엔스의 미래. 그렇죠. 토론을 한 번 했습니까? 아니면 바로 한 번 하고 이 토론을 이제 2대2로 토론을 하는데 청중이 3,000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청중들이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전에 투표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낙관적이다,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다 먼저 수치를 정하고 거기서 이제 토론 후에 들어보고 다시 투표를 해가지고 낙관적인 수치가 더 많아지면 낙관적인 쪽이 이긴 거고. 재밌다. 그런 식으로 수치가 이제 늘어나면 이긴 거다, 진 거다 이렇게 판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전에는 어땠어요? 토론 전에는? 토론 전에도 이제 아무래도 낙관적인 쪽이 좀 많죠. 그래요? 비관적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살고 있어서 그런가? 부정적으로 살지 마요. 이게 좀 재미있는 게요. 비관적인 알랭드 보통이라든지 멜컴 글래드웰 같은 경우는 60년대생들이에요. 뭐 보통 같은 경우는 69년생이고 글래드웰은 63년생. 그리고 두 명 다 이제 지적 기반이 아무래도 인문계 지식인들, 문과적인 지식인들이 가깝고요. 아주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리들리라든지 스티븐 핑크 같은 경우는 둘 다 50년대생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두 명 다 참 이게 그러니까 이과들이고 둘 다. 리들리 같은 경우도 이제 동물학으로 박사를 받았고, 뭐 핑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과학이라든지 뭐 심리학으로 볼 수 있지만 좀 더 이제 학제적인 이제 문과 이과를 합쳤다고 보지만 좀 더 과학적인 이쪽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그거에 따라서도 또 갈리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듯이 보통 좀 문과 지식인들이 비관적이고 문과였죠, 저영진 씨도. 저도 문과였단 말이에요. 다 문과야. 다 비관적이야. 그렇네, 정박님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뭡니까 보통하고 알랭드 보통하고 리들리 같은 경우는 대머리고 글래드웰과 핑크는 둘 다 곱슬머리예요. 또 이렇게 또 나뉘기도 하고. 그건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토론하다가 굳이 이제 분류를 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대로 있지만 이렇게도 또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머리가 좀 빠지신 분이 혹시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네. 네, 각각 한 명씩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거 세팅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았겠다. 이 네 사람 모으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또 재밌는 게 이제 보통이나 리들리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글래드웰이라든지 핑크 같은 경우는 또 캐나다 출생자들이에요. 그게 재미가 있는 거죠. 두 명은 영국인, 두 명은 캐나다인. 이게 또 섞여 있고, 이 듣는 분들도 한쪽에 알랭드 보통 그리고 말콤 글래드웰을 적어 놓으시고 오른쪽에 뭐 스티븐 핑커랑 매트 리들리를 적어 놓으시면 아마 우리 정박님 말씀 들으실 때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보통과 글래드웰은 비관적, 핑커와 리들리는 낙관 쪽. 그리고 이 책도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도 보면 바로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리들리라든지 핑크의 말이 나올 때는 왼쪽에 이제 책 문장이 시작하고 왼쪽에 그 사람들 이름이 딱 그 고딕으로 박혀 있거든요. 근데 비관적으로 시작하는 알랭드 보통이라든지 글래드웰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이름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딱 책 안에서도 딱 책 안에서도 대립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사회자를 맡은 사람은 딱 중간에 시작해요. 중간으로 딱 이름이 박혀 있고, 그러니까 책 안에서도 나름 뭔가 이게 아주 지금 토론 자체가 지금 팽팽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책도 편집을 나름 좀 시도를 참신하게 했더라고요. 보통 이런 우리가 이제 토론 문화라는 게 그렇게 썩 익숙한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한 게 어디 책으로 나오거나 이런 게 흔치는 않았던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이런
뭐 출판이라든지 아니면 토론 자체가 좀 많이 있긴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막 사실 그 토론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서구 문명의 특징이긴 합니다만 그 사실 유럽이라든지 미국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처럼 문과 이과 간에 토론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서로 그 우리가 흔히 1950년에 영국의 어떤 과학 저술가 겸 나름 아주 또 문과 이과 문화에 다 섭렵한 C.P. 스노우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이 투 컬처즈라는 책을 썼어요. 두 문화. 네. 그럼 뭐냐면 문과 지식인들은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본다. 예를 들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전쟁 전후에 T.S. 엘리오트 같이 황무지 선 사람이 있죠. 4월은 잔인한 달. 이 사람은 이제 세상 끝나간다. 이 세상은 끝나는데 꽝 하고 끝나지가 않고 소리 소문도 없이 흐느낌으로 끝이 난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은 아주 비관적이다라고 쓴 반면에 당시 또 영국의 과학자 러더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인류가 진보의 세계를 접어들었고 이제 우리 인류에 모르는 이제 분야가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아주 낙관적인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이렇게 극과 극이거든요. 또 그 당시에 또 영국의 문과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연력학 법칙이 뭐냐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된다. 이런 식이고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셰익스피어가 뭘 썼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이렇게 두 문화 간에 이게 격이 벌어져 갖고는 안 된다.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요. 그리고 실제 이 토론을 이번에 이 멍크 디베이트의 이 토론을 봐도 아 이렇게 생각이 다르구나. 같은 데이터를 갖고도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유감없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낙관 쪽이 50년대생 그리고 비관 쪽이 60년대생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50년대 출생들 있지 않습니까? 핑크 같은 경우는 54년이고 리들리는 58년생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가 어떻든 우리가 만약에 소년기만 해도 그 60년대 같은 건 해방의 시대였거든요. 뭐 뭔가 그래도 우리가 리버레이션이라고 하죠. 여성 해방이라든지 제3세계 해방이라든지 히피 문화 히피 문화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카운터 컬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활발해지고 있었죠. 여러 가지 뭐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많은 또 시련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서 어느 정도는 조금 맛을 좀 본 세대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60년대 출생했던 보통이나 글래드웰 같은 경우는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이 세계가 이제 흔히 말해서 70년대 중후반부터 제1차 석유 파동, 제2차 석유 파동, 에너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황을 거치게 되고 특히 80년대 같은 경우는 핵전쟁의 위기가 엄청나게 고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좀 암울하고 좀 출구 없는 터널에 갇혀 있는 느낌 이런 것도 존재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 뭐 예를 들어 청소년기나 이럴 때가 막 자유롭고 막 성장하는 것을 보고 자랐느냐 아니면 좀 세계 경제가 몰락한다든지 좀 암울한 좋은 날을 못 보고 자랐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랬을 수도 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90년대 후반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창업을 안 하고 대기업 취직하는 걸 원한다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좋은 걸 못 봐놓으니까 항상 경제가 안 좋다 이런 것만 보니까 안정지향적이 돼버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89년 이제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20년 이 이후에 출생한 세대들은 항상 그 지금 임금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임금이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축되고 후퇴되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뭐 좋은 걸 경험한 게 없다 이거죠. 그럼 아무리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저만 해도 80년대생인데 초등학교 때 IMF 터지고. 그랬어요? 네, 실업난에 뭐 계속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경제 부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 저랑은 또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저는 그래도 이제 올림픽도 보셨고 막 기억이 나니까. 그렇죠. 80년대에 뭐 암울한 시대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경제적으로 막 성장하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걸 경험한 세대이긴 하니까 그렇게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앞두고 으쌰으쌰 하자는 그런 분위기도 겪었었고 잘해보자. 그래도 2000년 월드컵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근데 경제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그 축구에 대한 어떤 뭐 축제 페스티벌 같은 느낌이었지. 그때 경제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월드컵 때. 에너지들 에너지는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 86, 88 때는 경제가 막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 당시 3조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2002년 때는 그때는 하긴 뭐 했지만 응원 문화가 대세였고 막 그때 경제 막 성장하는 느낌은 별로 아니었던 것 같긴 하네요.
하여튼 그러면 우리 정민현은 비관 쪽이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저는 운명적으로 태생적으로. 나머지 3명은 이제 낙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군요. 야, 멍크 디베이트 이런 것도 좀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뭐 예를 들면 재용 토론회 뭐 이래갖고 이재용 씨가 막 한 20억 걸고 진짜 괜찮은 쟁쟁한 사람들 모아서 네, 재밌을 것 같아요. 5천 명 해갖고 막 손들게 하고 이런 재미는 있겠는데요. 그 김용옥 선생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 예전에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도 제나라의 직하라는 곳에서 그 제나라 당시 그 임금이 전국에 그러니까 당시 중국 천하에 네. 뛰어난 사상가라든지 학자들 초청해갖고 그냥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학문이나 여러 가지 발전시켜라. 그렇게 사실 이런 문화가 흥성하게 만든 이런 물질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는데 왜 우리 삼성이나 이쪽은 이렇게 하지 않는가. 자기한테 조금만 자기가 아니라 이런 학자들이라든지 연구자들에게 이런 식의 이 뭐 토론이라든지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커리큘럼 한번 만들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시죠. 이런 거 하면 바로 우리 정박님이 나가셔서 아유 무슨 제가 뭐 10억씩 타고 이런 그럼 우리 녹음실 하나 만들어주고 일당백을 대표해서요. 네. 근데 그러면은 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 나오는 이 토론자들을 직접 선정하는 거예요. 이 선정은 그렇죠. 네. 어떻게 해요? 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터 멍크라는 사람이 아주 네. 재벌이니까 그 부인하고 재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재단에서 이제 1년에 2번씩 이런 디베이트 대회를 행사를 개최하면서 미리 사전에 선정을 하고 주제를 이제 계속해서 만드는 그런 걸 꾸려 나가는 거죠. 네.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일단 뭐 하여튼 쟁쟁한 4명이 맞붙은 이 멍크 디베이트 이거를 책으로 엮은 사피엔스의 미래. 어떻게 내용을 한번 슬쩍 네. 조금씩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그 제일 먼저 이제 이 사피엔스의 미래에 관해 가지고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스티븐 핑크입니다. 네. 핑크가 이제 긍정적인 입장이죠. 보통 서구에서는 토론할 때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라든지 좀 분위기를 이런 좀 긴장된 분위기를 네. 깨는 이런 어떤 조크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나는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는 걸 확신시켜주러 나왔다. 이렇게 진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네. 나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무조건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드리겠다라고 이제 기선제압을 딱 시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먼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때가 2015년 11월 이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렇게 좋은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2015년이. 2015년. 네. 뭐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죠. 당시 네, 이제 네. 중국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시진핑이 대국 걸기를 외치면서 미중 간에 그 뭔가 좀 긴장들이 계속 고조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또 당시 뭐 투키디데스 트랩이라 해가지고 미중 간에 이런 갈등들이 전쟁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러니까 그런 지금 현재 국제 질서라든지 또 경제 변경이 좀 쇠퇴해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한쪽이 하실 거다라고 네, 이제 네. 하고 또 한쪽은 아니다. SNS라든지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평화와 번영이 지금 열리고 있다. 이런 지금 두 개가 팽팽히 부딪히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자기는 낙관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딱 끄집어내는 거죠. 네. 자기는 낙관한다. 이러면서 먼저 자기가 낙관하는 것은 뭐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유전자의 문제도 아니고 운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매스컴을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내가 딱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팩트와 숫자다 이거죠. 과학적으로. 그렇죠. 네. 통계와 사실만 가지고 나는 딱 여러분에게 제시하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사실이 말하게 하는 거지 내가 주장하지 않겠다 이거죠. 의견과 주장 대신에 나는 사실과 그 근거를 제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10가지를 먼저 제시를 해요. 네. 이제 왜 미래가 밝은지 10가지를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일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미래가 밝다, 미래가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전제하는 기준들 어떤 사회가 어떤 사회보다 좀 더 좋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경제? 그 경제로 인해서 나아질 수 있는 게 뭐겠죠? 인간이 태어난 이상 가장 필요한. 예. 수명이 늘었다. 아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나 어떻게 토론 나가야 돼? 수명의 증가.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난 이상 생명은 한번 태어난 이상
어떻든 그쵸, 간에 오래 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장생이라는 것들이 기본 생명체의 의무라는 거죠. 권리적 의무라는 게 일단 수명이 기른다는 게 제일 중요한 어떤 생명체로서의 첫 번째 네. 조건이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 15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전 세계적으로 한 30세 불과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이미 죽었네 우리는 다. 아니 뭐 근데 영유아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렇죠, 포함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 네. 네네. 그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냐? 지금 이제 2015년 현재 70세 정도 왔다는 거죠. 야, 그러면 이렇게 150년 전보다 지금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수명이 연장됐다는 것 자체가 인류가 갈수록 미래가 더 좋아진다는 것 이거를 예시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뭐 생명 자체가 연장된다는 게 우리가 결국은 지금 말씀대로 경제라든지 경제가 좋아지고 먹을 게 있어야지 그죠. 우리가 그리고 병에 걸리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전쟁이라든지 이런 폭력이라는 게 감소돼야지 되니까 이런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설득력 있는데요? 네. 자, 두 번째는 뭐냐? 뭐 비슷한 취지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이다 이거죠. 뭐 오래만 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우리가 결국은 건강에 사는 게 중요한데. 의료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됐냐 이거죠. 천년도는 완전히 퇴치가 됐다 이거죠. 옛날에 천년도 나오면 우리가 마마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네네네. 완전 애들한테 죽음의 사신이었는데 지금 천년도 다 사라졌다. 그리고 모든 질병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만 해도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 정말 건강하게 사는 건강 100세가 지금 꿈이 아니다. 이게 결국은 미래가 발달 증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사람도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인류가 질병을 정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사람도 있어요. 뭐 슈퍼박테리아도 새로 생기고. 그렇죠. 희귀병도 많고. 우리가 결핵을 완전히 퇴치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결핵이 새로운 신종으로 더 강력한 결핵이 나와가지고 이게 항생제도 잘 말을 안 듣는 지금 그런 결핵이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 예전에 혹시 닥터스라는 소설 기억나십니까? 닥터스? 예. 미드가 아니고요. 그게 에릭 시걸이 쓴 소설인데 그 닥터스라고 그 하버드 의대생들의 이야기를 쓴 건데 하버드 의대 이제 신입생들이 야심만만하게 딱 이제 신입생 이제 입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의대 학장이 나와요. 의대 학장이 이제 신입생들 환영 이제 인사를 하면서 교실에 쭉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 강당에 칠판에다가 26이라는 숫자를 써요. 26? 26.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숫자가 뭔지 아는 사람. 26?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학장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개발한 치료법은 완치가 되는 치료법은 딱 26가지다 이거죠. 완치가 되는 치료법은 딱 26가지 불과하다.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26가지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과제다. 하다못해 우린 감기도 지금 아직 완치를 못하고 있다. 바이러스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 26이라는 숫자를 아주 상징적 써서 저도 예전에 참 그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는 이걸 과연 우리가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바이어스가 들어가서 안 되는데 과연 건강이라든지 질병 퇴치가 핑크의 주장대로 가능한지 그건 좀 의심스럽죠. 네네네. 뭐 어떻든 그렇게 수명 연장과 건강을 두 번 제시를 하고. 근데 뭐 어쨌든 건강도 역시 저는 한 30년 전, 50년 전보다는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건 많이 늘어난 것 같기는 해요. 뭐 하다못해 에이즈. 뭐 그것도 그렇죠. 그렇고. 네. 그것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점점 예전에는 없던 질병들도 진짜 많이 생기긴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무슨 당뇨 이런 게 많지 않았었다면 요즘은 이제 태반이 그쵸, 당뇨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암도 또 많이 물론 이제 그것도 수명이 증가하니까 암이나 아니면 뭐 당뇨 걸리기 전에 돌아가셨을 분들이 살아 있다 보니까 또 걸리는 것 같긴 그렇죠. 한데. 네. 여튼 그래도 의료 기술이 발전한 건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죠. 그 예전 같은 경우는 70년대만 해도 그 특히 시골이라든지 뭐 중도 도시에 사는 분들은 큰 병을 앓지 않습니까? 소원이 뭐냐면 그 동네가 그 도 있죠. 뭐 경상남도다 아니면 충청남도다 이러면 그 동네 대학병원에 가서 한번 치료 진단이라도 한번 받아보는 게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 한번 만나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거든요. 맞아. 예전에 그랬습니다. 진짜 만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방에도 다들 서울에 올라와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지방 대학병원들이 지금 오히려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의 모든 종합병원에 다 몰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환자의 어떤 접근권 권리는 많이 나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뭐 이것도 증거로 들이밀었고 네. 1번, 2번, 그다음 3번 그렇죠. 뭐예요? 3번은 바로 이제 우리가 물질적 번영. 정말 뭐 지금 시대는
200년 전과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긴 하죠. 예, 200년 전만 해도 인구의 85%가 극심한 빈곤 상태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한 10% 정도. 그리고 지금 추세로 보면 2030년까지는 거의 제로 %를 달성하기 극심한 빈곤이 빈곤율이요? 예. 그래요? 그렇게까지 이제 이 사람 보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제4차 산업혁명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왜 1970년 초반에는 빈곤 인구가 한 20억 명이 됐는데 지금 이제 2010년대에는 지금 현재 한 자리 숫자거든요. 그것도 한 30년 동안에 거의 10억 이상의 빈곤층이 줄어들었다. 이건 대단한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 번영을 이루고 있다. 통과. 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평화. 평화? 네. 전쟁이 안 나고 있다. 그렇죠. 1945년 이후 강대국 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사실은 45년 이전만 해도 전쟁은 거의 한 30-40년마다 한 번씩 큰 전쟁이 났다 이거죠. 근데 물론 뭐 그 이후로도 한국 전쟁도 나고 베트남 전쟁도 있고 이라크 전쟁도 있고 지금도 뭐 시리아 내전 많습니다만 아주 큰 대규모의 예, 글로벌한 규모의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 예, 이건 아주 큰 거다 이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물론 시리아 내전이 2011년 이후로 지금 발발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내전의 어떤 파괴력이나 횟수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2차 대전 당시에만 해도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만 명당 300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000년대 현재는 10만 명당 0.2명이에요. 이것만 봐도 큰 전쟁에서. 네. 이것만 봐도 그러네요. 얼마든지 과하지 않네 이거죠. 하긴 뭐 예전에 뭐 100년 전 뭐 우리만 생각해도 언제 외구가 쳐들어올지 뭐 언제 외세가 들어와서 그렇죠. 우리 땅을 어지럽혀 놓을지 모르는 공포들을 아마 갖고 계셨을 테니까 네. 지금은 적어도 그런 공포를 갖고 살지는 않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핑크의 다른 책에 나오는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 사실 1840년대 중남미 지방에서 10만 명당 1,500명이 폭력으로 살해당했다는 거죠. 10만 명당 1,500명. 근데 지금은 웬만한 선진국 있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1명. 우리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3명. 미국은 10만 명당 5명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떨어졌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폭력도 감소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평화롭게 되고 있고 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만 네. 국가 간의 평화가 지켜지고 있고 또 우리 공동체 내부의 안전이 지켜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폭력 범죄율이 갈수록 좀 들고 있다. 네네. 그렇구나. 저는 오히려 이런 범죄는 요즘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예전에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심각했어.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니까 그 접근성이 많아져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구나. 네, 그렇게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민의 말씀대로 네. 바로 그런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네. 인터넷 영향으로 그게 적시 보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지금 너무 많은 사건이 나고 있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한다는 거죠. 옛날에 진짜 끔찍한 일도 엄청 많았어.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맞아. 예전에는 다 묻었으니까. 이제 와서 막 밝혀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이 평화로웠다고 하면서 뭐 어떤 통계를 제시하잖아요. 성폭행률을 네. 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전에 성폭행을 신고를 못했다는 거죠. 그럼. 망신이고 이거는 오히려 너가 더 무덤을 판다 이래가지고 네. 진짜 벙어리 냉가슴 앓게 그 피해자 인권이 보호가 안 됐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신고를 하니까 거기서 오히려 건수는 더 늘어났지만. 늘어난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히려 자 어떻든 범죄율이나 살인율 여러 가지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람 6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게 결국은 자유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세계 인구의 지금 60% 이상이 열린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일종의 언론이 어느 정도 그래도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있고 네. 또 선거를 통해서 어떤 권력이 교체되고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게 60%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적네. 근데 거기 60%에 못 들어간 데가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도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 중국도 들어갈 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산국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통제가 굉장히 네네. 엄한 나라. 일당 독재니까 어쨌든 네. 예, 일당 독재죠. 그렇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교체되는 건 중국만 아니죠. 들어가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30%는 뛰겠다. 그렇죠? 아니면 뭐 저 예를 들어 중동의 또 몇몇 나라들은 아주 여성들을 또 많이 억압을 하니까 그렇죠. 이런 데 빼고 뭐 하면 네.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선거도 없고 네. 헌법도 없습니다. 사우디는.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자, 그러니까 어떻든 그래도 자유를 예전보다 누리고 정말 있다. 많이 누리고 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교육이라든지 지식이 보급되고 있다는 거죠. 1820년 19세기 초반만 해도 세계 인구의 한 17% 정도가 기초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읽고 쓰기 정도 간단한 덧셈 뺄셈 하는 정도 하는 그게 교육을 17% 정도예요. 근데 지금은 82%.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급되고 있고. 네. 여덟 번째는 이제 결국 이제 인권이 신장되고 있다는 거죠. 인권. 네. 대표적인 게 이 사람은 이제 여성에 대한 폭력 이런 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 네. 아동에 대한 폭력도 줄어들고 있고 또 사형이라는 것들 예전에 공개 처형을 했단 말이죠. 네. 사형수의 인권은 보장이 안 됐어요. 우리도 예전에 뭐 중세 사회들 보고 있으면 사형을 하기 전에 조리돌림 비슷하게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막 돌 던지가 돌 맞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욕설을 듣게 하고 이러면서 완전 사람을 혼을 뺀 다음에 그것도 사형도 천천히 완전히 공개 참수형이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신매매, 노예가 지금은 거의 사라지지 않았냐 이거죠. 지금은 노예가 사실 인정되는 데가 그래도 뭐 북아프리카 쪽에 일부 있다고는 하는데 뭐 그리고 또 인신매매를 통한 성노예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이게 과거보다 네. 훨씬 줄었고 네, 저는 그렇죠. 우리 정박님의 정신적 노예입니다. 네. 아, 맞는 것 같아요. 종이야 종. 아유 참. 네 결국 뭐 그러면서 네. 이제 이 사람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서로 대비를 딱 해야 되잖아요. 네. 자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보자 이거죠. 옛날에 어떻게 있었죠? 인신공의. 사람을 제물로 바치죠. 네. 옛날 중국에는 은나라 때 그냥 제사 한번 지내면 막 수십 명씩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멕시코 네. 그 아즈텍 문명. 그렇죠. 네 때만 되면 그냥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산채로 꺼내기를 하고 그런 것들. 심청이도 빠졌죠. 그런데 우리도 있네요. 우리도 다 있거든요. 있어. 네. 그리고 영아 살해. 영화 사례. 예, 우리가 그 나라야마 부시코입니까? 그 영화 보면 그 영화에 정말 처음에 놀란 게 논인가 밭을 네. 갈아야 되는데 거기 어린애 있잖아요. 갓난아기가 거기 버려져 있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영아 살해인 거죠. 머스마이가 태어나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딸애가 태어나면 키워가지고 팔아먹으면 되니까 키우는데 이게 이제 뭐가 좀 안 맞을 때는 머스마이가 나면 그냥 죽여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영아 살해가 아주 많았죠. 네. 그리고 뭐 식인풍습, 사람을 먹는다는 거, 노예 매매, 그리고 결투한다는 거, 또 하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하렘을 만들고 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중국 영화 예전에 홍등에 보면 중국의 부자들은 그냥 첩을 막 수십 명씩 우리 금병묘 보면 첩을 막 여러 명 들이대면서 그 여성 인권들이 많이 네네. 보장을 못 받았죠. 그리고 환관, 내시를 만들어 가지고 강제적으로 그죠 그렇게 만들고 할례 같은 것도 옛날에 많았고. 그렇죠 여성 할례 지금도 뭐 여성 할례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 또 예전에는 동성애라든지 정신질환자들 조롱하고 범죄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행복한 왕자 오스카 와일드 감방에 2년 가고. 아 좋아졌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만 비교해봐라 이거죠. 인권이 얼마나 달라졌냐 이 100년 사이에. 여덟 번째까지 있는데 또 있습니까? 그 아홉 번째는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성평등이라는 거죠. 성평등. 지금까지 인류 역사 시작된 일에 인류 역사라기보다 문명, 농업 문명이 시작된 일에 여성이 남성에게 정말 종속되어 왔고 복속되어 왔는데 지금 여성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여성 진출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여성들의 어떤 그 남성 여성 양성평등이 정말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죠.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10번 뭡니까? 마지막 궁금. 마지막 10번은 네. 결국 제일 처음이 수명에서 시작됐잖아요. 네. 네. 마지막 10번은 머리로 끝납니다. IQ, 지능지수. 지능지수가 높아졌다. 모든 나라의 IQ 지수가 지금 10년 정도를 주기로 해가지고 한 평균 3점 정도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10년에 3점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 그렇죠. 사람들이 결국 이게 뭐냐. 결국 이 사회가 결국 사람들의 잠재력을 네. 개발하는 여러 가지 물질적, 제도적 환경이 갖춰지니까 사람들의 IQ, 여러 가지 지능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결국 인간의 정신 능력이 개발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딱 하면서 물론 뭐 이렇게 뭐 반대론자들은 네네. 어쩌고 저쩌고 말할 거다라고 이제 몇 가지 이야기는 하지만 네. 나는 이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반드시 인류의 미래는 밝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끝을 내죠. 딱. 좋은데.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아? 네. 왜?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뭐 왜냐면은 있어? 이게 뭐 과학적 그 근거를 가지고서 얘기한 건 맞지만 사실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거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예를 들면 과거보다 좋아졌는지를 모르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수명의 증가도 잘 모르겠고
건강도 그렇고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천연두가 유행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때 막 옆에서 뭐 천연두 때문에 막 죽어나가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막 지금은 없어졌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너 한번 걸려볼래? 이거 얼마나 무서운데. 그거 뭐 너 모르는 거 같고 왜 그래? 그리고 자유도 그렇고 좀 와닿지가 않은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에요. 이제 우리 바로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아니, 경험을 맞대잖아요, 정박님이 내 말이. 아니 그러니까 경험을 갖고 접근하시는 거고. 네. 지금 아까 분명히 이제 스티븐 핑크는 네. 통계와 숫자로서 자기는 제시하겠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경험적으로는 아니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는 건데 나는 잘 모르겠네. 내가 경험 안 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또 이게 숫자에 대해서는 숫자로 같이 한번 반박할 때가 좀 더 재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핑커의 10가지가 전 다 뭐 설득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왜 그걸 빼먹었을까 좀 아쉬워요. 어떤 거요? 11번. 바로 1kg 커피입니다,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1kg 커피가 없었어요. 인류가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1kg 커피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토론회에 나가도 되겠다 진짜. 그래? 네, 너무 똑똑해. 자, 1kg 커피는요. 우리 사장님이 직접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최고의 원두를 골라서 가장 맛있게 로스팅을 해서 여러분 가정으로 집 앞으로 혹은 커피숍으로 다 일일이 배달을 해드립니다. 자, 1kg 커피 원두를 직접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 드립백, 드립백 형태로 받으시면 또 아주 편하게 집에서 드립 커피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1kg 커피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좋고 아니면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도 있죠? 네, 저희 그 게시판에 보면은 공지에 저희가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거기 오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소 얘기 이제 안 하는구나. 아니 www. 숫자 21kg.coffee.co.kr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저희 지난번에 정박님 그거 책 방송했을 때 공개 방송했을 때도 오셔가지고 후원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해주시겠죠? 이번에도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1kg 커피도 같이 그러면은 여기서 맛보시면 되겠다. 근데 사실 이 커피를 우리 1kg 커피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원두가요? 뭐 원두도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조합도 가능하고. 자체가. 근데 이렇게 바로 다양한 커피를 마시는 경험이 우리 머리를 아주 좋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요. 오늘은 커피와 뭐 IQ 상승. 아니 그 푸엔테스라는 인류학자가 있거든요. 본인 먹은 얘기나 하세요. 푸엔테스까지가. 이 푸엔테스 뭐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가 강요된 동질성 있잖아요. 무조건 커피는 다방 커피만 마시고 무조건 커피는 믹스 커피만 마시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강요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동질성이 강화되는 건 있지만 우리가 다양성을 누리지 못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뇌 발전에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자기 본인 스스로가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선택해서 마시다 보면 그 다양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잠재적인 기호가 개발되면서 지적 능력이 크리에이티브가 확장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래도 안 사는 사람들은 뭐 하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지적 능력 향상을 위한 커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면 창의성이 강화된다라고 푸엔테스가 그래. 입장을 주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네. 정박님 약 파는 사람 같아 거의. 그리고 광고에서는 우리 정박님 따라잡을 수 없어. 아니 우리 정박님 좀 보호 좀 해드리자. 아니요, 저 웃기잖아요. 얼마나 웃겨. 광고는 우리 둘이 해. 자, 여튼 이 핑커가 스티븐 핑커가 인류는 분명히 발전하고 있고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통계와 사실 수치로 10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반박이 있습니까 바로? 반박이 있는데 이 반박에 앞서가지고 핑크가 이 반박이 세게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한 4개 정도 먼저 예상 반박에 대해서 먼저 미리 선수를 쳐요. 그 예상되는 반박 4가지에 대해서 힘을 쭉 빼놓네 저쪽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토론의 기술이다 이거죠. 미리 예상 질문을 먼저 딱 김을 빼버리면 지금 또 당황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니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다. 아무리 10가지가 지금 발전했다지만 갑자기 거대한 재앙이 밀려온다. 이러면 다 중단되고 퇴보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반박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생각에는 지금 내가 말한 이 10가지가 점진적으로 누적적으로 발전돼 왔다 이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뭐로 폭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접어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제 결국 그렇게 되면 디스토피아가 되는 거 아니냐. 유토피아가 아니라 아유 너무 그렇게 가지만 결국은 뭔가 암울한 미래가 나올 것 같다. AI 이런 거 나오면 무섭지 않냐 이러니까
그런 AI라든지 사이보그가 인간을 지배한다 이런 생각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에 그때 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Y2K 기억나시죠? 난리가 난다 했잖아요. 전 세계가. 네네. 지금 컴퓨터가 다운되고 시스템이 망가진다 했는데 별 볼로 뭐 그냥 잘 넘어갔지 않냐 이거죠. 그런 거와 똑같다. 그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아무리 그래도 핵전쟁이 나면 어떡할 거냐. 지금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인류 문명을 몇백 번 절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자 지금 핵군축 협상에 해가지고 세계 핵무기의 80%가 감축돼 왔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거는 그런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지 않는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희망을 주고 있고 네. 또 기후 변화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 기후 변화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물린다든지 공해세를 물린다든지 또 우리가 배출권 시장을 만들었잖아요. 네. 자 그러면 당신들이 탄소를 배출하면 그 권리를 돈을 주고 사라.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인간은 기술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재생 가능 에너지라든지 얼마든지 그런 부작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뭐 전쟁과 범죄, 질병과 빈곤 뭐 이런 가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발달된 문명과 과학의 힘으로 그런 야망과 폭력과 공포에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김을 싹 빼는 거죠. 네. 양극화 이런 얘기는 안 하는 모양이죠. 그게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그게 지금 여기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아 반대편에서? 아니 반대편도 나오지만 네.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좀 약하죠. 이 사람들은. 아. 그러니까 지금 말 같은 그대로 좀 나갈까? 나가야 될 것 같아. 네. 이거 디베이트 여기서 섭외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오빠.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핑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일종의 기술 만능주의, 과학기술 만능주의 느낌을 딱 좀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물질적인 조건, 외형적 조건만 개선되고 이러다면 네. 얼마든지 인간은 행복하지 않느냐. 그리고 인류의 미래는 발달하고 이제 전형적으로 하는 거죠. 자, 핑크가 던졌습니다. 자, 누가 이제 장군을 뒀으니까 멍군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가나요? 그렇죠. 바로 보통이 이제 바로 1번 타자로 나서기, 1번이 아니라 이제 상대 타자로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이럴 땐 보통 이제 보통이 나가죠. 이런 건 이제 50대 이상이 좋아합니다. 50대 이상. 보통은 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보통도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들 같은 낙관론자가 보통 내세우는 근거가 4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요 4가지를 가지고 인류는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릴 것이다라고 말을 한다 하면서 그 4가지 근거를 말을 해요. 상대방의 근거. 네. 근거도 아니죠. 뭐 일종의 주장이다 이거죠. 첫 번째는 지식이 무지를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무지를 이긴다. 두 번째는 빈곤은 경제 성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법의 지배와 국제 규제를 준수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전쟁은 사라진다. 법이 이제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국제 이제 여러 가지 협력이 강화되는 그런 시대 분위기에서 이제 전쟁은 사라진다. 네 번째는 의학을 통해서 질병도 일소된다. 요게 바로 낙관론자들의 내세우는 주장이자 근거이다. 근데 자기가 하나하나 이제 반박을 해주겠다 이런 거죠. 이 문장부터가 벌써 다 발라버리는 것 같아요. 보통이. 그러니까 보통이 이 반대 사례로 자기가 출생했던 스위스를 예를 들거든요. 네. 네. 자, 스위스의 사례를 들겠다. 어떻게 보면 스위스는 지금 말한 그 4가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나라다 이거죠. 지식이 그렇죠. 무지를 이기고 네. 있고 빈곤 문제가 사라지고 법 지배가 잘 돼 있고 그죠. 전쟁도 안 하잖아요. 스위스는 네. 영세중립국이고 전쟁도 안 하고 또 스위스에도 의학이 많이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누구였습니까? 그 잡스 같은 경우도 스위스에 가서 그때 미국에서 치료가 안 되는 자기 질병 관련해서 스위스에서 치료를 한번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발달했다 네.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낙관론자 주장대로 이게 다 해결됐으니까 스위스는 유토피아가 돼야 되지 않느냐. 네. 근데 자기가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봤지만 네. 스위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위스는 진짜 교육 시스템도 환상적이고 평균 연봉은 5만 불 이상이고 1648년 그 우리 뭡니까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로 네. 스위스는 지금까지 평화롭다 이거죠. 한 번도 전쟁 안 했고 또 병원도 정말 최고 수준인데 네.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스위스는 낙원이 아니다면서 하나씩 합니다. 인간은 지식을 통해서 무지를 이길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제거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생각들을 계몽주의라고 하잖아요. 우리 네.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사람들에게 몰라서 그렇지 이걸 알게 가르쳐주면 결국 악이라는 것은 무지의 결과다 이거죠. 악은 몰라서 생기는 거지 악 자체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가르치면 어리석음은
물리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어리석으면 정말 완고하다. 그런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전에 뭐 바보의 벽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보의 벽이요? 네, 바보의 벽. 우리 머리 속에 두뇌 속에 바보의 벽이 들어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아니 저 사람이 어느 순간에 왜 저러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할 만큼 어리석은 행동하잖아요.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바보의 벽이 있어가지고 그걸 넘어서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어떤 지식과 정보가 들어가도 알면서도 진짜 어리석은 짓 많이 하잖아요, 우리. 네, 그리고 우리가 확증의 편향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맞아요. 아무리 지식과 정보를 들이대도 왜 우리 태극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내 믿고 싶은 것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팩트 해도 아니야. 무조건 이거 잘못된 거고 그 바보의 벽에 갇혀 있다는 거죠. 뭐 그건 뭐 태극기뿐 아니라 그런 사례가 많겠죠. 정치적이든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리석음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옳은 생각을 갖냐 그런 생각을 갖냐 이거는 뭐 지식과는 무관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한 100년 전에는 막 개구리를 뭐 어디 햇빛에 말려서 어떻게 구워서 뭐 똥물에 잘 타서 먹으면 어떤 병이 낫는다 이런 식의 너무나 황당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무지한 상황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건 지금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거에 설득될 사람 난 이제 없다고 보거든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성장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는 않게는 인지된 거 아니에요. 적어도 100년 전보다 지금은. 그러니 전 지식이 무지를 충분히 이겨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반증할 수 있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최근에 왜 어떤 교회를 다니는 신도 수백 명이 남태평양으로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 그리고 주위에. 우리가 뭐 그런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PD 수첩이나 보면 항상 그런 게 요즘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쩡하게 교육 다 받고 멀쩡한 사람들이 다 또 사회 엘리트라는 사람들도 그냥 넘어갔단 말이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옴진리교 거기 신도들은 정말 일본의 도쿄대를 나오고 일본 대장성에 다니는 엘리트 관료들도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예를 들어 한 100년 전에는 전 사회적인 현상이었다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교 하나에 완전히 그냥 온 인생이 다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90%였다면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5%, 1%로 이제 줄어들 거 아니에요. 점점 저는 그 방향성은 그걸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편인 거죠. 이과인가 나가? 이과가 써야 되나? 잘못 간 것 같아. 왜 문과로 왔어요? 자, 뭐 그거는 또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리석음이 제거가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빈곤 문제가 경제 성장이 된다고 해서 근절되지 않는다 이거죠. 빈곤감 이런 것들 결국 절대 상대적 빈곤이니까.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이 크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계속 가지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결국 그 느낌은 오히려 더 커지게 마련이다. 맞아요.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여기에 정말 동의합니다. 인스타 보면 왜 다들 버킨 들고 있고 왜 다들 켈리 들고 있습니까? 상대적 빈곤 느낍니다. 저. 진짜 옥수수죽도 못 먹어봐야 되는데 굶어봐. 밤에만. 이거 진짜 괴로워요. 왜냐면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누가 뭐 어떻게 사는지 그 가정의 일일이 속속 다 들여다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도 행복하게 살고 쟤도 다 나랑 비슷하게 사는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SNS를 통해서 너무 이게 차이를 확연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마치 내가 저 물건을 가지지 못하면 나는 쟤에 비해서 지금 되게 잘 못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사회 구조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떡하라고? 저는 보통에게 다 사줘? 전 국민한테 버킨백 다 사줘? 저한테만 일단 사주세요. 다 사주면 넌 또 불행할 거야. 왜냐하면 남들이 다 들고 있으니까. 남들이 못 들고 있는 걸 들고 있어야 행복할 건데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바로 결국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통의 말은 바로 그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그 빈곤의 문제라는 거를 너무 물질적인 팩트만 갖고 볼 수가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이것도 난 힘들어. 이과로 가야 돼. 보통이 좀 굶어봐야 돼. 보통은 돈도 많이 벌었죠. 베스트셀러. 엄청 부자죠. 그 사람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 전쟁이 사라진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전쟁만 갖고 볼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의 정말 인간성의 그 쓰레기 같고 그 정말 수준 낮은 저혈함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떤 야비한 폭력들 이런 거는 전쟁 못지않게 이 사회 미만에 있다 만년에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폭력과 잔인함이 끊이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지니까 이게 다 끝나는 문제냐. 우리 예전에 그런 거 봤지 않습니까? 1989년에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자 이제 정말 우리 인류를 핵전쟁의 공포 위협에서 사라졌으니까 이제 정말 평화로운 시대가 열릴 거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민족 인종 분쟁이 그냥 판도의 상자가 열려가지고 오히려 그때는 이념 전쟁을 하니까 오히려 그는 분쟁이 딱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놈이 사라지고 나니까 작은 놈들이 작은 도둑들이 호랑이가 사라진 여우가 나와가지고 온갖 설치되니까 토끼들은 더 죽어났단 말이죠. 네. 우리 발칸 반도에서 코소보라든지 뭡니까 정말 그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예를 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인간의 어떤 저열함, 폭력, 잔인함이 과연 사라지겠냐? 그러니까 전쟁이 사라지니까 괜찮을 거다. 정말 자기는 이건 단편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갑질 문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봐봐요. 네. 그러니까 갑질이 지금 심하다고 하지만 옛날에 사장말 한마디에 밤새는 직원들이 찍소리도 못했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갑질이 많이 좀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런데 그럼 옛날 70년대 기업 운영하던 사람들의 갑질은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덜했고 직원들을 따뜻하게 사랑했냐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막 공장 다니는 그 여성분들 막 하루 18시간씩 일했다고. 그렇죠. 타이밍 약을 먹어가면서 잠을 각성제 먹어가면서 그거는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 물론 지금이 완전 완성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과거보다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방향성이. 그래서 나는 동의 못 하겠는데.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때 예전에 갑질이 심했는데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사회 당시 의식의 발달이라든지 의식의 각성이 좀 늦어졌고 또 갑질이야 인식은 못 했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그때는 평생 직장이 개념도 있고 또 뭔가 갑질을 하지만 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성장에 떡고물을 좀 얻을 수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인식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지금은 안 주면서 그거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고용의 안정성도 보장이 안 되는데 갑질을 한다. 보통이 전쟁을 안 겪어봤어요.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인간을 끔찍하게 만드는지. 전쟁 겪어봤어요, 정영진 씨? 저요? 네. 저는 또리 장군 통해서 많이 영상자료를 통해서 덩케르크 저런 말 안 할 줄 알고 그냥 제 삶이 전쟁입니다 이렇게 맞아 이거 다시 하려나 제 삶이 육아 전쟁입니다. 뭐가 전쟁이야. 전쟁 엄청 편하게 살면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들은 보통이랑 나는 안 맞네. 좀 오빠 물리학과 갈래 어떻게? 아니면 의대 갈래요? 어떻게 할래? 하나만 더 들어봅시다. 의학을 통해서 건강. 그러니까 의학을 통해서 질병도 일소될 것이라는데 결국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더라도 죽음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결국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의식 없이 뭔가 질병을 일소하면 모든 게 다 불로장생을 할 것이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가정이다. 이러면서 만약에 이 네 가지의 입각에서 뭐 의학이 발전해가 완벽한 생명체를 만들지 몰라도 그것은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다. 인간과 다른 종이다. 뭐 유발 하라리가 요즘 사피엔스 다음에 썼던 책이 호모데우스인가요? 인간이 결국 신적인 존재로 그 정도의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려고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결국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보통의 입장. 아니 보통이 문제가 많네 보니까. 그냥 어지간하면 보통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주장한 거는 과거보다 좋아졌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이 완벽하다 혹은 뭐 어떤 완벽점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뭐 죽음이 사라진다고 해서 언제 이 사람들이? 그렇죠. 바로 그렇게 대답을 하죠. 반박을 하죠. 또. 그래 합니까? 나중에 반박을 저는 비슷한 생각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아주 이 과학자의 사고. 과학자 마인드네. 이과 마인드야. 지금 이제 모두 발언 상태니까는. 이게 모두 발언이에요? 아니 그럼 1시간 다 끝났는데 이제 모두 발언하면 어떻게? 여기서 하고 또 넘어가죠. 그러면 저희가 모두 발언 양쪽 하나씩 들어봤으니까요. 2부에서 치열한 토론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4명이 아니라 5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5명이 싸우는 멍크 디베이트 여러분도 즐겁게 들어주시고 2부로 계속 이어서 듣겠습니다.